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2022년을 하루 남겨놓고 이거 얼어붙은 코인 시장 이대로 끝나려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오려다가 도망가 버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FTX에 물린 모양이에요. 이해를 해줘야죠 우리가. 뭐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근데 좀 마지막에 뭔가 살짝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굳어지는 느낌이죠. 지금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듯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놀라셨나요? 이 뉴스 벌써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마이클 세일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도를 했을까? 와시 트레이딩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죠. 탈세가 아니고 절세의 목적으로 합법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와시 트레이딩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1분 후에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보면은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9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추가로 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704개의 비트코인을 지난 목요일에 팔아버립니다. 매도를 쳤어요. 왜 매도를 했을까? 세금 안 내려고, 그리고 얼른 다시 토요일에 81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팔았다가 얼른 다시 샀다.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손실본 704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인데 비트코인 저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좀 매도를 한 다음에 얼른 다시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할 경우 수익이니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을 때는 뭘 팔아야 될까요? 제일 많이 하락한 걸 팔아야 되겠죠. 골라서 판다면.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락한 주식, 아마 테슬라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를 대부분 팔아서 손실을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후에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테슬라 같이 많이 떨어진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 처분해서 손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게 코인이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마이클 세일러처럼 며칠 후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매도를 하게 되면 살려다가 이왕 사는 거 좀 이따 살까? 좀 더 떨어지면 살면 어떨까? 왜냐하면 다들 지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코인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우리가 힘들어도 존버를 합니다. 안 팔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떤 이유로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된다 하면 살려다가도 아까는 그렇게 존버를 했었는데 일단 팔고 나면 다시 살려니까 조금 이따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팔면 다시 사는데 다 안 사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손실을 시켜서 절세를 목적으로 판 사람도 100% 다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분위기 보다가 좀 더 좋은 타이밍에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렇다. 2022년에 최대한 손실을 만들어서 올해 세금을 덜 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1월 달에 들어서서 주식 같은 경우 30일 후에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말쯤에는 이런 목적으로 매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주식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1월 말에는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전반적인 테크 주식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코인도 그러한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월 달에 끝나는 테슬라 콜옵션을 한번 사볼까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따라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1월 말이나 2월쯤 되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투심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느냐. 이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좀 돌아온다면, 명분만 생기면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때도 등을 돌리고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무 위축이 됐다. 이걸 분위기 전환을 하려면 뭔가 좀 센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준다든지, CPI가 아주 낮게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들로 투자자들을 좀 잡아오면 또 어느 정도 변수가 생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걸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위축된 분위기는 연말에 들어서면서 너무나도 그동안 손실을 봤던 종목들을 처리하면서 손실을 실현을 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계획하고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 이 피델리티가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뭔가 좀 앞서 나가려는, 시장이 이렇게는 안 좋은데 이 친구는 뭘 알고 있나?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ETF를 추진하고 또 금융 패키지, 코인 관련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NFT를 만들고 무슨 등록을 하고, 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이 잠시 후에 이 피델리티 관련 뉴스가 더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고, 이 NFT 마켓플레이스, 뭔가 이걸 하면 좀 좋을 것 같죠? 요즘 이 NFT가 화두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 NFT 관련해서 또 다른 친구가 나도 NFT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중국. 중국에서 첫 번째 국가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한다. 다음 주에. 중국이 이 코인을 금지한다고 하더니 왜 또 NFT? 이 친구들은 CBDC 좋다. 코인은 싫지만 NFT는 좋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니까 뭔가 확실하게 대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면 탈중앙화된 모델이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거 무슨 모델일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곧 출시됩니다. 국내 최초의 국가 수준 준수 디지털 자산 2차 거래 플랫폼인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플랫폼 런칭 행사는 2023년 1월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1월 1일이면 내일 모레? 중국이 코인 금지인데, 채굴 금지인데,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여기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이런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란 중앙화적인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CBDC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같은 개념입니다. 중앙화된 블록체인. 중앙화니까 중국 정부가 관할하는, 중국 정부가 감시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NFT라고 하는 그런 대체 불가인데, 중국이 허락하는 그 안에서 대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네 맘대로
슬쩍 대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좀 모순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NFT를 샀습니다. 중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귀엽고 예쁜 위니더푸, 디즈니에서 나온 캐릭터죠. 이걸 사가지고 고이 모시고 있는데, 아니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람들이 자기가 위니더푸랑 닮았다고 놀려먹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 안 되겠네, 야 위니더푸 금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위니더푸 영화를 상영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위니더푸 가지고 장난하면 잡혀가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이 모시고 있는 위니더푸 NFT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걸 금지가 되면 이 빵원이 될 수도 있다. 아니 NFT가 이렇게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폐쇄적인 중앙화적인 NFT는 이건 완전히 짝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CBDC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는 1,400개 이상의 중국 기업, 국가 백서의 표시. 중국 친구들이 코인 금지, 블록체인 어쩌고 안 된다, 채굴 쫓아낸다 이러면서 뒤로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29일 국영 중국정보통신기술학회는 2022년 블록체인 백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에는 1,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두 나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측면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폐쇄적인 중앙화적인 블록체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 조금 효율성을 올려주는 것 뿐이지, 이렇게나 1,4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모여서 뭔가 깊이 있는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이건 오바인데, 그리고 중국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까 그런 NFT, 중국에서 만든 NFT 아무도 안 삽니다. 지네끼리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결국은 이 글로벌 시장 석권을 위해서 지금은 디지털 위안화 이걸 미느라고 잠시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뭔가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이런 걸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는데, 바로 EDXM이라는 거래소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규모가 있는 거래소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월가에서 돈 있다고 하는 친구들 다 모여서 뭔가 좀 그래도 주름 잡는다, 내가 그래도 뭐 이 금융업계를 이끌어간다 하는 친구들이 다 명함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친구들 리스트를 한번 보자면 이 친구들입니다. 찰스 수압, 시타델, 피델리티, 파라다임, 세코야 캐피탈, 볼투 파이낸셜. 뭐 힘 있는 애들은 다 모여서 야 이거 FTX 자빠지고 나서 야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몰려드는데, 사실 이제 FTX가 망하기 전부터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FTX가 그냥 슥 사라지고 나니까 이 파이가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주인이 없네 하고 이걸 통째로 먹으려는 분위기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돈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거래소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MEMX라는 이 주식거래소에서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주식거래소나 코인거래소나 그게 그겁니다. 일단 거래하는 기능을 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탁 서비스는 팍소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의 이름만 대고 기술은 딴 친구들이 돼서 슥슥 해서 금방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요즘같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거래량도 완전히 지금 처참한데 그 거래소를 차려놓으면 거래량이 팍 올라가야지 수익을 볼 텐데 이 뭘 알고 있는 건가? 2023년에 대박이 날까요? 그런데 내년에 뭐 대박 치려고 이런 걸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2023년 언제 막 대박이 안 날지는 몰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 거래소란 건 일단 거래량이 올라가야 대박을 치는 거니까 뭐 차려놓고 기다리면 상승장은 올 테고 또 이 코인 시장은 망하지는 않겠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무게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왜 지금 당장 코인이 안 올라가나 너무 이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상승장 다 지나가고 지금 하락장이 지금 중심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처참한 어디 거기 어디 와 있는데 우리가 이 타이밍을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금융 세력들이 다 잡아뜨리고 지네들이 이 독점하는 재미는 얘네들이 보는 이런 상황은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란 게 이 부의 쏠림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비트코인 다 챙겨가고 쓸어가고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솔라나 어떡하나?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이 솔라나의 탑 NFT 프로젝트 이 친구들이 이사를 나가버려요. 이더리움, 폴리곤으로 우리는 간다 하고 솔라나를 버리고 그냥 짐 싸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솔라나를 배신 때리고 나간 친구들의 이름은 디가츠 그리고 유트 이런 NFT 프로젝트인데 이 생태계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떠나기 시작하면 이제 줄지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생태계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서로 개발도 하고 공유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굵직한 친구들이 나가면 연쇄적인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의 그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TVL 묶여있는 그런 돈도 지금 뭐 거의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더리움 다음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뭐 보잘것없이 무너져 내리고 시작은 FTX의 그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솔라나의 가장 큰 백거가 알라메다 리서치 FTX입니다. 돈을 내는 친구들이 솔라나를 보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 많은 친구들이 백업을 해주니까 세계 제2위 거래소가 솔라나를 외쳐주니까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껐다 키는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뭐 고치고 나가겠지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실수나 조그마한 허점도 용납이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또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거의 10%가 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도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하락의 연속인데 솔라나 이 상황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도지코인에 일론 머스크가 없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베리 실버트가 떠나가 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솔라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FTX와 샘 뱅크맨 프리드 알라메다 리서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뒤를 봐주고 뭔가 이 금전적인 백업을 해주는 친구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시장에는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2023년에 그럼 어떻게 되나? 이대로 망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금 솔라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하락 추세가 지금 막 우하고 몰려들고 너도 나도 떠나가는 분위기니까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한 그런 이점은 이제 다 사라졌다. 자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솔라나는. 그래서 솔라나는 이런 거품 다 빠지고 이제는 오직 기술로만 자력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붙어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건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몇 달 안에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번 하락장은 준비의 시간으로 꿋꿋이 버텨내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 나간다면 이런 핸드폰이 나오고 또 이런 게 처음에는 삐끗삐끗 하더라도 자리를 지켜주고 어느 정도 기술만큼은 인정을 받는다라든지 뭔가 헤쳐 나간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 다음 상승장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솔라나의 이 파운더들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라나가 계속해서 계획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샘 뱅크맨프리드가 없다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빠진다고 개발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FTX 사건이 터지기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솔라나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의 개발은 지금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솔라나 모바일 계속해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키트가 이번 주에 나갔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덱을 만들어서 솔라나 휴대폰에 넣을 수 있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개발 환경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 초에 이 휴대폰이 론칭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분위기는 좀 싸늘한 분위기겠지만 이제는 뭐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솔라나. 그리고 자체 사이트에서 2023년에 흥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쫙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길게 내다보시고 솔라나의 혁신을 믿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영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라나 핸드폰 오면 제가 사용 후기 만들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나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선택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에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힘들 수 있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